오늘 사연은 강도연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연은 다시 한번 이 방에 들어섰습니다. 매년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죠. 넓은 저택 안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공간, 30년간 그대로 보존된 딸의 방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분홍색 벽지를 비추고 작은 침대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이불과 곰 인형이 놓여 있어요. 벽에는 6살 아이의 그림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썼던 크레파스가 아직도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또 왔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메아리 치듯 흩어졌습니다. 나이 62의 그는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JK그룹의 총수로서 위압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이 방에서만큼은 그저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작은 케이크를 올려놓았어요. 38개의 촛불이 타오르며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혔죠. 30년 전 그날 이후 매년 이렇게 딸의 생일을 챙기는 것이 강도연의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 불렀지만 이 방에서만큼은 그런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빠는 여전히 널 찾고 있단다. 강도연은 침대 끝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곰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된 이후로 그는 미소를 잃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맺혔죠. 뒤이어 그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택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도연은 서둘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비서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았어요. 딸의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케이크의 촛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유나. 내년에도 아빠가 꼭 찾아올게. 문을 닫는 순간 강도연은 다시 세상이 두려워하는 냉철한 기업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일인가? 동생분께서 후계 문제로 이사회를 소집하셨다고 합니다. 강도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동생 강도준은 평생 형의 자리를 노려왔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 사건 이후 강도연은 동생을 의심하게 되었죠.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강도준이 아내와 딸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준비하게. 강도연은 비서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무실을 지나치던 중 그의 시선이 책장 위에 놓인 안경에 머물렀어요. 요즘 들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 했지만 강도연은 그것이 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검토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최 비서, 내일 가정교사를 구해주게. 시력이 나빠져서 책을 읽기가 힘들어. 네, 회장님. 어떤 분을 원하십니까? 조용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나이는 상관없어. 다만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군. 강도연은 이런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 운명의 가정교사. 햇살이 비치는 어느 아침, 유나는 작은 원룸 앞에 쌓인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고아원 출신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전혀 없었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 부유층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던 참이었어요. JK그룹 회장 가정교사 모집이라. 유나는 광고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재벌가에서 일한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경력이 될 테지만 그런 곳의 사람들은 대개 까다롭고 냉정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면접 당일 유나는 긴장한 채로 JK그룹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정원만 해도 그녀가 살던 원룸의 10배는 넘어 보였죠. 저택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한 최 비서는 조용히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시력이 좋지 않으셔서 책을 읽어드릴 분을 찾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문학 지식과 차분한 성격을 원하시고 있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택 내부를 살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한번 와본 듯한 기분이 들었죠. 특히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분홍색 문에 자꾸만 끌렸습니다. 저 방은? 유나가 무의식적으로 물었어요. 최 비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공간이니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유나는 더 묻지 않았지만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넓은 서재 앞에 도착했죠. 최 비서가 노크를 하자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유나가 서재에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던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도연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유나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듯했죠. 안녕하세요. 가정교사 지원자 유나입니다. 강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의 이력서를 내밀었죠. 그제야 강도연은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깨나 문학을 전공했다고? 네, 현대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한국 현대소설에 관심이 많았고요. 강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유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 심지어 손짓까지도 무언가 그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을 텐데 강도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했죠.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씩 일하게 될 거야. 주로 내가 원하는 책을 읽어주는 일이겠지. 급여는? 면접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 역시 강도연에게서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다는 점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택을 나서던 유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강도연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듯했죠. 그날 밤 강도연은 다시 딸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옛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6살 딸의 웃는 얼굴과 오늘 만난 유나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돌아온 걸까? 한편 유나는 자신의 원룸에서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야, 아빠가 여기 있단다. 유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강도연의 저택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이 다시 그녀를 덮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진짜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나는 대체 누구지? 다음 날 유나는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강도연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일하는 날인 만큼 긴장한 상태였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기대감도 있었죠. 저택의 정문을 지나는 순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친숙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최 비서가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유나는 최 비서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나가는 복도에서 다시 한번 그녀의 시선이 분홍색 문에 머물렀어요. 왜인지 그곳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저 방이 왜 그렇게 신경 쓰이시나요? 최 비서가 그녀의 시선을 눈치채고 물었죠. 유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문 색깔이 예뻐서요. 최 비서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서재에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어요. 강도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렸지만 곧바로 돌아서지는 않았죠. 그의 어깨에서는 무거운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자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책을 골라두었네. 그가 마침내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주게. 유나는 조용히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소공녀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강도연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소녀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찾아 나섰다. 유나의 목소리가 서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이야기에 몰입하며 점차 자연스러워졌죠. 강도연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 빠져든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한가락의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도 모르는 자장가였어요. 그 순간 강도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어요. 노래요? 아, 죄송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니, 괜찮아. 그냥 그 노래를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해서.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끔 흥얼거렸던 것 같은데. 강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딸 유나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아무도 모르는 그와 딸만의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지. 강도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 한 잔 마시게. 최 비서가 가져다 줄 거야. 그는 서둘러 서재를 나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강도연은 흔들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빠르게 번호를 눌러 통화했죠. 박 실장, 지금 바로 와서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해 가게. 그래, 비밀리에 해야 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강도연은 통화를 마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 이어온 찾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어왔기에 성급한 희망을 품기가 두려웠습니다. 한편 서재에 홀로 남은 유나는 책장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강도현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죠. 유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소녀의 미소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갑자기 유나의 머릿속에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홍색 방, 창가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큰 곰 인형,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의 사진을 제자리에 급히 놓았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죠. 회장님께서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 비서가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오시면 됩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을 나서는 길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2층의 분홍색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강한 두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죠. 유나야, 문 밖으로 나오지 마.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 유나는 흔들리는 걸음으로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끌고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필사적인 외침. 유나야. 강도연의 집무실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일치하지 않음. 유나는 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가? 강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반복 검사했습니다. 오차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비쳤어요. 30년 동안 이어온 희망이 또 한 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알았네. 나가보게. 박 실장이 나간 후 강도연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유나가 부르던 그 자장가, 그녀의 표정과 몸짓, 모든 것이 그의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게 했는데 어떻게 DNA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강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딸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홍색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 곰 인형을 바라보았죠.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 방은 여전히 6살 소녀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또 실망만 안겨줘서 미안하구나. 그가 인형에게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연은 서둘러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는 동생 강도준이 서 있었죠. 형님, 이런 곳에 계셨군요. 강도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시러 가는 길인데 강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까지.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강도준은 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이미 DNA 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죠. 사실 그것은 강도준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자신의 30년 전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증거를 조작했던 것이죠. 새로운 가정교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강도준이 무심한 듯 물었어요. 강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묻지? 아니, 그냥요. 요즘 형님께서 좀 달라 보이셔서. 강도연은 동생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30년간 그는 항상 동생을 의심해왔지만 증거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강도준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색을 포착했습니다. 유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것뿐이야. 강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유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하네. 강도준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강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는 마음속으로 더욱 의심을 키웠습니다. 한편 유나는 자신의 원룸에서 강도연의 저택에서 느꼈던 이상한 감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JK그룹 강도연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가 나타났죠. 그중 한 기사의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JK그룹 강도연 회장, 30년 전 실종된 가족 여전히 찾아.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어요. 기사에는 30년 전 강도연의 아내와 6살 딸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1년 후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지만 딸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은 강윤아였습니다. 유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기사 속 어린 소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아원에는 그녀가 7살 때부터의 기록만 있었죠. 그 전의 기억은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설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서둘러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 속 강도연의 젊은 시절 사진과 비교해 보았죠. 턱선, 눈매, 입술 모양. 묘한 유사성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강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깜빡이는 이미지들. 누군가 그녀를 안고 달리는 모습,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빠지는 감각.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자신이 정말 강윤아라면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녀를 강도연에게서 떼어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결심한 듯 강도연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정문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당분간 가정교사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최 비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자세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대신 이것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최 비서는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 달치 급여가 들어 있었어요. 유나는 저택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강도연의 모습이 보였죠. 그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그녀는 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강윤아라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숨기려 한다면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었죠. 유나는 저택을 떠나며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향한 곳은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죠. 유나 선생님, 원장 김 여사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진지했어요. 원장님, 제가 여기 오게 된 경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제 과거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의 기록이나 사진 같은 것이 있을까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 오래된 서류들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볼게요. 그들은 먼지 쌓인 창고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왔어요. 상자 안에는 20년 전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여기 있구나. 김 여사가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유나는 7살 때 여기 왔어요. 경찰이 데려왔지. 유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미확인 여아, 추정 나이 7세,
기억상실 상태로 발견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첨부된 흑백 사진 속에는 겁에 질린 표정의 어린 소녀가 있었죠. 누가 저를 발견했나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강 근처에서 노숙자 한 분이 발견하셨대요. 당신은 혼자 울고 있었고 자신의 이름이 유나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그곳은 강도연의 아내가 시신으로 발견된 곳이었죠.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곳에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 몸에는 여러 타박상과 함께 오랜 시간 물에 잠겼던 흔적이 있음. 급성 폐렴 치료 후 안정 상태임.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류에는 그녀를 데려온 경찰관의 이름도 있었어요. 담당 경찰 박준호 경위. 이 경찰관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유나가 물었죠.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모르겠네요.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혹시 JK그룹 회장님의 실종된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죠. 원장님 전화가. 직원이 말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유나 선생님. 그 순간 김 여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바빠. 유나는 어쩔 수 없이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목적지는 경찰서였죠. 그녀는 박준호 경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유나는 운이 좋았어요. 박준호는 이제 경정으로 승진해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면담할 수 있었죠. 박준호 경정님이세요? 유나가 사무실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나이 50대 중반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죠? 20년 전에 제가 고아원에 오게 된 일에 대해 여쭤보러 왔어요. 박준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아이군요. 유나는 놀랐어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으니까.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얘기합시다. 그들은 경찰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박준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건은 특이했어요. 한강에서 발견됐지만 단순한 실종 아동은 아니었죠. 무슨 의미인가요? 유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발견되기 몇 주 전 인신매매 조직 하나를 검거했었어요. 그 조직이 한강 근처에 아지트를 두고 있었죠. 우리가 급습했을 때 대부분 도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신이 강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조직은 주로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일을 했죠. 당신은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조직이 검거되기 전에 이미 당신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였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준호가 목소리를 낮추었죠. 수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조직의 계좌에 JK그룹의 자회사에서 온 거액의 송금 기록이 있었거든요. 유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JK그룹과 연관된 누군가가 그녀를 구매하려 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강윤아라면 왜 JK그룹의 누군가가 그녀를 인신매매 조직에 넘겼을까요? 그 후로 수사는 어떻게 됐나요?
유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박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사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윗선의 지시라고만 들었죠. 그 후로 당신 사건은 단순 실종 아동으로 처리됐고요. 유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정체를 숨기려 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JK그룹과 연관된 인물이 있었죠. 경정님, 제가 혹시 JK그룹 회장의 실종된 딸일까요? 박준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강도연 회장의 딸이 실종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갑자기 멀리서 검은색 차가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박준호의 표정이 긴장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군요. 그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심하세요.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유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더 큰 음모와 위험에 발을 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는 평소와 달리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었죠. 유나를 떠나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감적으로 유나가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했어요.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에 강도연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 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라고 해.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듯 긴장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인가? 강도연이 물었어요. DNA 검사 결과에 의문점이 생겨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박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샘플과 두 번째 샘플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뜻인가? 누군가 첫 번째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채취한 두 번째 샘플로 검사한 결과 박 실장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회장님의 딸이 맞습니다. 일치율이 99.9%입니다. 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감정을 억제하려 애썼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첫 번째 검사를 의뢰했을 때 연구소 소장과 연락한 사람이 강도준 부회장님의 비서였다고 합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동생 강도준이 30년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아내의 죽음과 딸의 실종에도 그가 관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박 실장, 유나의 행방을 찾아주게. 그리고 강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동생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게. 증거가 필요해. 한편 유나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으로 30년 전 사건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아내 박미정의 죽음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보던 중 그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미정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JK그룹의 계열사인 강강개발이 소유한 부지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계열사의 사장은 강도준이었죠. 유나는 이 정보를 메모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구멍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누구세요? 유나가 물었어요. 강도연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어디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차가 아래 대기 중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유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강도연에게서 진실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차에 오르자 남자는 신속하게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유나는 목적지를 물었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자는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도로로 향하고 있었죠. 이것은 분명 강도연의 저택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이 맞나요? 저는 회장님 저택이 이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룸미러로 그녀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갑자기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유나 씨. 유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뒷좌석에는 강도준이 앉아 있었죠.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 부회장님?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맞아요. 우리 조금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유나는 본능적으로 문고리를 잡았지만 이미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겁먹지 마세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으니까. 회장님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모르고 계세요. 내가 당신을 만나자고 한 거니까. 강도준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 요즘 뭘 찾고 다니는 거죠? 유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경찰을 만났죠? 그리고 고아원도 갔고. 강도준이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위험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군요. 유나는 침묵했습니다. 강도준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강도준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몰랐던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저 강유나인가요? 유나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강도준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당신은 지금 20년 넘게 유나로 살아왔고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회장님은 30년간 딸을 찾고 계셨어요. 형님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강도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제안하려고 해요. 이 모든 일을 잊고 새 출발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해외로 떠나는 거예요.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할게요. 유나는 강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건가요? 강도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형님의 행복을 위해서죠. 30년간의 집착에서 해방시켜드리고 싶어요. 유나는 그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강도준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강도준은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내일 답을 들을게요. 차는 갑자기 도심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얼마 후 유나의 원룸 앞에 멈췄습니다. 강도준은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요. 그리고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도 그게 좋을 거예요. 유나는 차에서 내리며 강도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어요. 강도연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도준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죠. 그의 행동은 유나가 정말 강윤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준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한다는 사실은 그가 30년 전 사건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키웠어요. 새벽녘 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강도연을 직접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문제였죠. 강도준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면 정면으로 저택을 찾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유나 씨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강도연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밀리에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남산공원 전망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준비를 시작했죠.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오후가 되자 유나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남산으로 향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공원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한 유나는 주변을 살폈어요. 몇몇 관광객들만이 비를 피해 서 있을 뿐 박 실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접고 기다렸죠.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강도연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유나.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박 실장은요? 유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직접 오고 싶었네.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하라고 부탁했지. 오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들은 비를 피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 강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먼저 DNA 검사에 대해 사과하고 싶네.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조작된 거였어.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작이요? 그래, 재검사를 했지. 그리고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는 내 딸이 맞아. 내 딸 강윤아야.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30년 전 자네 어머니와 자네는 교통사고를 당했네. 강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알려졌지.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야. 유나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도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그는 JK그룹의 회장직을 맡기 시작했고 동생 강도준은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강도준은 형의 가족을 제거하기로 계획했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강에 빠져 목숨을 잃었어. 하지만 자네는 살아남았지. 강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생은 자네를 인신매매 조직에 넘겼고 나는 30년간 자네를 찾아 헤맸네. 유나의 머릿속에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안고 달리는 모습, 차가운 물속으로 빠지는 감각,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 제가 그 강에서 살아남았군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의 급습으로 자네는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 하지만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었던 거야. 그런데 왜 저를 찾지 못하셨나요? 저는 고아원에 있었는데 동생이 모든 증거를 없애고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네. 강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이제야 그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어. 유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잊혀졌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분홍색 방, 고민영, 그리고 강도연이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 그 노래,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밤 불러주셨던.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나? 유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차올랐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슬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 유나가 처음으로 그를 부르자 강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네. 내 딸.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 순간 카페 밖에서 검은색 차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도연의 표정이 긴장했어요. 우리가 발견된 것 같아. 그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지금은 동생에게 들키면 위험해.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유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들은 카페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빗속을 뛰어 골목길로 향했죠. 강도연은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다시는 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도준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유나와 강도연은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험한 여정에 나서게 될 것이었죠. 비가 내리는 도시의 한 모텔방 강도현과 유나는 창밖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도망친 후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꾸며 추적을 따돌린 끝에 이곳에 도착했죠. 강도현은 누구에게도 위치를 알리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방을 잡았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머물러야 할 것 같구나. 강도현이 피로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실장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유나는 창가에서 멀어져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30년간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유나가 물었어요. 강도연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마음이 따뜻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지. 자네는 그녀를 많이 닮았네. 유나는 희미하게 여자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그 얼굴,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절규도 기억났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있니?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차가 우리를 들이받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안고 차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우리는 강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한강 근처였지. 누군가 우리를 쫓아왔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숨기려고 했는데 그때 남자가 나타나서 어머니를 밀쳤어요. 어머니는 강으로 떨어졌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 남자가 삼촌이었나요? 강도연은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형수와 조카를.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 때문이겠지. 내 자리를 탐내던 동생은 내 가족을 없애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때 강도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확인 없이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회장님, 박 실장입니다. 안전한 곳에 계십니까? 그래, 유나도 함께 있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30년 전 사건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강도준 부회장님의 지시로 인신매매 조직에 송금된 기록과 당시 운전기사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강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나쁜 소식은 강도준 부회장님이 모든 힘을 동원해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회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 중이라고 발표했고 본인이 임시로 회장직을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식, 강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회장님이 유나 씨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녀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증거는 어디에 있나? 강도연이 물었죠. 안전한 곳에 보관 중입니다. 내일 아침 증거와 함께 검찰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우리도 내일 아침 그곳으로 가겠네. 통화를 마친 강도연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30년의 비밀이 밝혀지고 동생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끝날까요? 삼촌은 지금까지 모든 증거를 없애고 진실을 숨겨왔잖아요. 이번에는 달라. 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야.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텔 방이었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안전함을 느꼈어요. 강도연은 잠들지 않고 밤새 창가에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되찾은 딸을 다시 잃을 수 없었죠. 새벽녘 갑작스러운 소음에 강도연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졸았던 것 같았어요. 창밖을 살피자 모텔 주차장에 여러 대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도연은 즉시 위험을 감지했죠. 유나야, 일어나. 그가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가야 해. 유나는 잠에서 깨어나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그들의 방문 앞에 도착한 소리가 들렸죠. 뒷문으로 나가자. 강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욕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강도연은 유나의 손을 잡고 모텔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유나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박 실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증거를 확보해야. 그때 갑자기 골목 끝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도연은 유나를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다른 길로 가자. 하지만 그들이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뒤에서도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포위된 상태였죠. 아버지.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도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 옆에는 작은 창고 문이 있었어요. 그는 재빨리 문을 열고 유나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 내가 그들을 따돌릴게. 안 돼요. 함께 가야. 걱정 마. 이번에는 절대로 너를 잃지 않을 거야. 강도연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창고 안쪽에 숨어 있다가 상황이 안전해지면 박 실장에게 연락해. 그가 너를 찾을 거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도연은 마지막으로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소리를 내며 다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저기 있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추격자들이 강도연을 향해 달려갔어요. 창고 안에서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잠시 후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대로 창고 안쪽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박 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찾았다. 유나는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강도준이 서 있었죠. 삼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도준은 차갑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30년 만이구나, 조카야. 아직도 날 기억하는구나. 강도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창고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고 문은 그의 뒤에서 무겁게 닫혔어요. 유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강으로 밀어버린 바로 이 남자의 잔인한 표정. 왜 그랬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저에게. 우리는 가족이었잖아요. 강도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족? 그런 감상은 필요 없어. 사업은 냉정해야 하는 법이지. 너희만 없었다면 내가 JK그룹을 이어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30년 전 우리를 죽이려 했던 거군요. 그래, 원래는 너도 함께 죽일 생각이었지. 강도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너를 너무 필사적으로 지켰어. 그래서 계획을 바꿨지. 너를 해외로 팔아넘길 생각이었는데 경찰의 급습으로 실패했어. 유나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저를 찾으셨어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여전히 왜 저를 해치려는 거죠? 증거는 나밖에 모르는 곳에 있어. 강도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내가 사라지면 강도연은 또다시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 것을 차지할 수 있겠지. 유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근처에 놓인 공구들에 머물렀죠. 삼촌, 이제 와서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이미 증거를 확보하셨다고 했어요. 강도준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증거? 30년 전 인신매매 조직의 송금한 기록, 그리고 운전기사의 증언이요. 강도준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죠. 거짓말이군. 강도준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그런 증거는 없어. 확실한가요? 박 실장님이 이미 검찰에 제출했을지도 모르죠. 강도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는 그 틈을 이용해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당장 박 실장을 찾아. 강도준이 전화로 소리쳤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 찾아내서. 유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강도준을 밀치고 문을 향해 달렸어요. 하지만 강도준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챘죠. 어디 가려고?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손에 쥐고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파이프가 강도준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놓았습니다. 유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골목을 달리던 유나는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상대가 박 실장임을 알아보고 안도했어요. 유나 씨, 괜찮으세요?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준 삼촌이 저를 찾아냈어요. 아버지는요? 회장님은 안전합니다. 이미 경찰과 함께 계세요. 그때 창고에서 강도준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실장은 재빨리 유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은 골목을 빠져나와 주차된 차로 향했어요. 하지만 차에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 신음하며 쓰러졌어요. 박 실장님. 유나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박 실장의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세요. 차 키, 여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어요. 유나는 공포에 질린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도준이 권총을 들고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지마. 강도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유나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박 실장을 부축해 간신히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재빨리 시동을 걸었죠. 강도준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지만 유나는 전속력으로 차를 몰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병원부터 가야 해요. 유나가 박 실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박 실장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거기 있어요. 유나는 갈등했지만 박 실장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녀는 최대한 빨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고 많은 경찰관들이 달려나왔어요. 도와주세요. 총에 맞았어요. 박 실장은 즉시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유나는 경찰서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유나야. 강도연이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유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어요. 아버지, 박 실장님이 총에 맞았어요. 강도준 삼촌이. 알고 있단다. 강도연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 경찰이 지금 강도준을 찾고 있어.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고 한 경찰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강도준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항구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항구로 병력을 보내라. 강도연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들은 경찰과 함께 항구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순찰차가 항구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강도준의 차는 부두 끝에 멈춰 있었고 그는 차 밖에 서서 경찰들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물러서 더 가까이 오면 쏠 거야. 강도준이 권총을 들고 소리쳤어요. 강도연은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준아, 이제 그만해. 모든 것이 끝났어. 강도준은 형을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어요. 끝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잊었나?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30년 전 내가 한 일 모든 증거가 이미 검찰에 넘겨졌다. 강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강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지만 갑자기 총구를 강도연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무너진다면 너도 함께 가야지. 총성이 울렸고 유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강도준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경찰의 저격수가 그를 먼저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강도준은 몸을 휘청이다가 바다로 떨어졌어요. 경찰들이 재빨리 물로 뛰어들었지만 강도준은 이미 의식을 잃고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그를 끌어올렸을 때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위태로운 상태였어요. 이후 며칠 동안 모든 진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30년 전 사건부터 최근까지 강도준의 모든 범죄가 언론에 공개되었어요. 강도준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긴 법정 다툼과 형벌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강도연은 그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유나. 이제 강유나로 돌아온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강도현과 유나는 저택의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강도현이 물었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선은 아버지와 함께 30년의 시간을 메우고 싶어요.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많고 강도현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쎄요. 제가 문학을 좋아했던 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어주셨다고 하셨죠? 그래, 내 어머니는 문학을 사랑했어. 너에게 항상 책을 읽어주곤 했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어떨까요? 문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도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유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의 아픔과 기다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죠. 그날 밤 유나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곰 인형이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어릴 적 아버지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강도연이 그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기억나는구나. 그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나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기억들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강도연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슬픔과 기다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